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수학쌤 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형과 심화 문제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학교형 교과 문제집은 전부 유형 문제집이에요. 더 많고 더 적고의 문제지 기본적으로 유형을 나눠서 설명하는 거는 마치 정답인 양 이미 되어 있다는 거,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개념, 유형, 심화 이런 식으로 문제집을 나눈다면 분명히 기준이 있고 유형과 심화 문제집이 가지는 문제점도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념 문제집, 유형 문제집, 심화 문제집을 나누는 기준. 그 다음 둘째, 유형 문제집을 풀 때 유의할 점. 그 다음 세 번째, 심화 문제집의 문제점과 풀어서 안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문제집은 개념을 확인하고 또 간단한 적용을 해보는 거, 이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개념 확인과 이제 적용을 목적으로 주로 하다 보니까 교과서 거의 차이가 없고 또 문제 수준도 익힘책과 비슷하다. 따라서 이제 개념 문제집을 쉬운 문제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영상을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무슨 개념, 무슨 원리, 무슨 기본 이런 식으로 써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개념 문제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형 문제집은 개념을 적용하는 걸 넘어서서 문제들은 이제 유형별로 정리해가지고 대표 문제로 이제 풀이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밑에 이제 비슷한 풀이 방식으로 푸는 문제들을 제시를 하고요. 이제 원래 유형 문제집은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그들 사이에 공통점을 찾는 방식,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된 거죠. 사실 학력고사 때 이제 훨씬 효과가 있던 방식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학원가에서 유명한 선생님들이 접근을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방식이 이제 수능에까지 효과를 볼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네요. 근데 어쨌든 신사고와 비상교육이 설립되던 그 시기가 95년 이후라는 것과 저는 이제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뇌피셜이라는 거. 네, 왜냐하면 둘 다 학원 강사 출신이 만든 회사거든요. 네. 아무튼 신사고 쌤의 영향력이 지금은 너무나 막강해서 모든 수학 문제집이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곤 합니다. 그만큼 신사고 쌤 문제 기본서가 대표적인 유형 문제집이고요. 해법의 유형 해결의 법칙이라던가 비상교육의 개념 플러스 유형, 또 동화 큐브 실력, 또 다 비슷한 문제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사고 쌤 문제 기본서가 압도적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심화 문제집은 유형별 문제를 넘어서서 유형으로 묶지 않고 이제 이게 섞여 나와요. 섞여 나오는데 대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심화 문제집을 좀 더 어렵게 생각을 하죠. 초등학교 심화 문제는 사실 거의 다 서술형이고요. 풀이과정 전개가 되게 복잡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최상위 수학이 이제 대표적인 심화 문제집이고 그 밖에 최상위 쌤이나 최고 수준 수학이라던가 그 다음에 개념 유형, 최상위 탑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집이죠. 이제 보통 문제집들은 이렇게 개념과 유형과 심화 이런 문제들이 섞여 있고요. 비율에 따라서 또는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개념 문제집이다, 또는 유형 문제집이다, 또는 심화 문제집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나는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생 문제 기본서를 살펴보세요. A단계가 개념 문제집, B단계가 유형 문제집, C단계가 심화 문제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유형 문제집 풀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형 문제집을 풀 때는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유형 문제집은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개념을 몰라도 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유형이 이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개념 설명은 못해도 문제풀이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초등에서는 이제 일반화된 식 같은 것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문자가 있는 그런 식이라던가 공식이라던가 그런 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숫자 몇 개를 넣어보면 이제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념은 몰라도 문제 유형이 익숙해지면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도 엄마도 의식을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 초등 수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번 이제 나오는 것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보면 어릴 때부터 이제 문제집을 많이 풀다가 보면은 당연히 이제 학년이 올라가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이가 수월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착각해요. 아, 나 수학 되게 잘하나 봐. 그죠? 어머, 우리 수학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그냥 잘 푸는 걸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다음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수학을 공부한 자세하고도 연결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인데 수학을 그냥 외우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개념을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경우가 되게 늘어나요, 많이.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지? 딱 한 줄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사실 그때가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인데 답답하거든요. 아유, 모르겠다. 에라 외워버리자. 아니면 선생님한테 뭐 물어보지 뭐. 어쨌든 답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시기에는 사실 엄마가 애 속을 알기도 어렵고 선생님도 애가 대놓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아이 속을 알기가 어려워요. 아는 척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당해낼 방법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어떤 수학에 대한 방어 기제가 가장 심하게 작동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것이 사실 이제 가장 심각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각과 논리의 힘을 굉장히 우습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당연하고 엄마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수학 문제는 푸는 양보다도 하나라도 깊게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양이 중요한 경우도 있죠. 그건 중등 이후 얘기예요. 내신 시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초등은 시험도 없잖아요.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가 1번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고 있는 걸 최대한 끌어내서 연결해보는 연습.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문제집을 푸는 건데 그래야 이제 논리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하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 지난번에 내가 이런 비슷한 문제 풀었는데 그때 나눗셈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접근 방식? 이런 일이 생겨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든 건데 이렇게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하는 애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 어쨌든 이런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형 문제집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유형 문제집 풀 때는 여러분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이제 어떤 개념을 묻고 싶은지를 꼭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유형은 어떤 개념을 묻고 싶은지 요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는데 대표 유형 위에 있는 설명을 읽어봐요, 아이들이. 그러고 나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그냥 적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고 문제집 앞에 있던 개념들을 떠올리면서 이 문제는 과연 어떤 개념을 묻는 거지? 아, 이건 이런 개념을 묻는 거구나. 자꾸 이렇게 개념과 문제를 연결해 보려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애들이 어리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어리면. 배운 것도 사실 거의 없고. 그래서 이런 훈련을 5학년 이후에 이제 보통 시키고, 도형 같은 경우에는 4학년 2학기서부터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 노트를 쓸 때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유형은 이제 외워버려야지? 하고 그렇게 덤비고 오답 노트를 써버리면은, 이게 진짜 곤란해집니다. 이제 수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요. 딱 여러분 진짜 대학 갈 때까지만 20살까지만 내가 필요한 수학을 하겠다. 그럼 외우셔도 뭐 그때 가서도 200개 300개 뭐 외울 자신 있으면 외워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지만 수학은 사실 나이 먹을수록 굉장히 필요한 과목이에요. 이 논리라고 하는 건 저절로 생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쓸 때는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을까? 문제를 잘못 읽었나? 아니면 알아야 될 개념을 잘 몰랐나? 아니면 문제 해석을 잘못했나? 계산을 틀렸나?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을 설명하듯이 적어보게 하세요. 나는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뭐 이렇게 이런 유치뽕짝인 말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차피 논리적인 수학식 쓰기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말로 설명하듯이 이렇게 적어보게 하는 거죠. 말문이 막히거나 하던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을 끈다거나 이러면 이제 아이가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아이와 대화를 나눠보는 거. 뭐 추궁하듯이 묻지 마시고 거기 잘 모르겠는데 네가 똑같은 말 계속 반복했는데 나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셔도 무방하잖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에게 한 번 더 생각해서 말해보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죠. 자, 이런 방법도 사실 5학년 이후의 친구들에게 훨씬 더 적합하고요. 그 전에 아이들은 이제 말로만 해봐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애는 이런 유형을 못해요.
아, 선생님, 저는 B단계 상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C단계 쳐다보기도 싫어요. 이런 식으로 유형 문제집에서 나누어 놓은 그 틀에 갇혀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계와 유형을 나누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굉장히 편리해요. 편리한데 아이를 이제 레벨로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얘를 객관화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지점에 서 있는지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얘는 그것밖에 안 돼라는 사람 인식을 갖는 거. 이건 여러분이 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무의식 중에 그 틀 안에서 아이를 보게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난 이상하게 비상 문제만 오면은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생각을 애가 굳이 가져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아이들에게 좋을 리가 없어요. 마치 유리병에 그 뚜껑이 있을 때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벼룩처럼 어릴 때부터 그런 선입견을 굳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 뭐하러 쓸데없이 그런 선입견을 만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심화 문제집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심화 문제집의 대표 주자가 이제 최상위 수학이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4학년 2학기하고 5학년 1학기를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먼저 최상위 수학의 그 컨셉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개념 중에서도 그 실전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최상위 S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인데, 최상위 S는 상위 개념보다도 현재 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설명 방식, 그러니까 초등식 설명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얘가 초등학생이 요걸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심혈을 기울인 수학 문제집이다 라고 본다면 최상위 수학은 그걸 놨어. 초등식이다 이걸 놓은 거예요. 초등식을 다 접고 뒤에 문제를 풀 때 적용해야 되는 상위 학년 개념, 얘를 간략히 정리해 놓은 거. 이게 실전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실전 개념이 절대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하고 관련돼 있는 개념이에요.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개념인데, 이게 뒤에 나오는 문제 유형을 풀 때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설명만 있어요. 그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만 딱 돼 있다는 얘기죠. 순서대로 차근차근 개념을 배치한 것이 아니고, 일단 초등 상위권 학생들이 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를 뽑고, 거기에 필요한 개념을 배치했다? 요런 느낌을 제가 이제 배제할 수가 없다. 맥락 너무 뜬금없어요. 여기서 이게 왜 나와? 네. 정말 너무 뜬금없는 그런 맥락. 중동 과정에서 이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럼 앞뒤를 살펴보고, 얘가 이런 게 필요해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데, 이건 너무 뜬금없이 중2 외신 개념이 나온 거예요. 오로지 그냥 모양으로 정삼각형의 성질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과 유사한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얘가 나오는 거죠. 애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앞뒤를 모르니까. 맥락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도형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유형을 외울 수밖에 없죠. 도형은 특히 더해요. 왜냐하면 초등에서 배우는 게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가 주로 4학년 2학기에 몰려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중학교 2학년 개념을 4학년 2학기 친구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당연히 어렵지. 네. 심화 문제집 수준으로 봤을 때는 센의 C단계나 최상위 S를 사람들이 이제 최상위보다 더 낮게 보는 수 있는데 적어도 센 C단계나 최상위 S는요 그 문제들 근거가 있어요. 왜 이게 나왔는지 맥락은 있다고. 다만 이제 계산은 억지로 막 억지로 하게 하려고 딱 떨어지지 않는 수를 쓰거나 쓸데없이 분수나 소수가 너무 많이 계산이 나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좀 사람 짜증나게 하지만 적어도 최상위 수학처럼 무맥락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최상위 수학에 나오는 문제들은 마치 이런 거예요. 니네 이거 풀 수 있어? 아마 이건 처음일걸? 하는 종류의 문제들. 되게 잘난 척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실전 개념을 외워요.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어. 그것도 유형으로 정리해서 한번 연습을 시키고 레벨업이나 그게 하이 레벨에 나오니까 비슷한 유형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애들이 거기 끼워 맞춰서 문제를 푸는 거지 절대 그 개념을 이해하고 푸는 문제가 아니다. 요걸 명심하셔야 된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중학교 친구들도 풀이과정 정리할 때 애먹는 문제거든요. 자기 학년에 나오더라도. 그걸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이 푼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100% 시간 낭비라고 봐요. 네. 최상위 수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최상위 수학을 얘기한 거지. 최상위 센, 최고 수준, 최상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집이다. 문제집이라니 최상위 수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네. 최상위 센과 최상위 수학, 동일한 문제도 되게 많아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숫자만 바꿔서.
제가 여러분한테 4학년 2학기, 5학년 1학기 왜 보여드리느냐? 도형은 4학년 2학기에서, 그리고 대수는 5학년 1학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럼 풀어서 안 되는 문제들이란 도대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실전 개념과 연결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풀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이유는요? 단순하죠.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상위 개념 알아야만 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럼 심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행을 할 수밖에 없죠. 당장 그것만 봐도 이해가 안 가니까 당연히 문제집을 설명하신 선생님들은 앞뒤에 그 내용을 끼워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걸 풀다가 보면. 선행도 그냥 그저 그런 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심화 문제집에 나오는 상위 개념 문제들은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상위권 친구들이나 돼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애들한테 중학교 2학년 선행한다는 것도 웃긴데 그것도 상위권 수준으로 해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 뭘 애들이 이해를 해. 그냥 외우는 거지. 우리는 된다고요? 네, 그건 정말 애가 특출나게 정말 수학에 소질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암기력이 기가 막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심화를 해야 되나요? 또는 뭐 선행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나는 이런 심화를 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념을 깊이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엄청 문제가 좋은 것도 아니야. 문제 푸는 스킬만 외우는 그런 심화? 이걸 뭐하러 제가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선행도 내가 아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 다음 개념으로 나가는 방법을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그런 선행을 해야지 어떤 문제집을 기준으로 두고 그 문제집을 이해할 정도의 선행을 한다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 몸뚱아리 나이를 제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급히 먹는 음식 최악의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행을 해도 중3이 되고 고1 되면 여전히 시간 없고 어렵고 해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수학이에요.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오히려 이제 수학에 대한 두려운 마음만 잔뜩 갖게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하세요. 네. 그게 이제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간 미뤄왔던 이제 심화와 유형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혼란만 가중시키는 거 아닐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결정은 여러분 몫이니까요. 다만 어떤 문제집을 선택을 하던 간에 그 고통은 애들이 당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시고 심화 문제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선택하시길 바란다.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코딱지 국어의 김지영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해력에 관한 실질적인 팁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